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어떤 고민이 생겼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뭘까요? 글쎄요. 좀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점점점.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속해서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고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물론 친구와 이야기하는 건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친구가 해답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해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생기면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음. 예전에 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잠을 자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있었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그러고 보면 결국 고민을 해결하면서 중요한 건 바로 휴식이라는 것 같아요. 마음이나 머리가 지쳤을 때는 휴식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쉬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내 손을 잡아요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드릴게요. 1월 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또 따라하려고 그랬지. 네, 홍옥희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요. 자, 새해인데 새해인 것 같지 않은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이것도 매직 아닙니까? 매직? 매직일 정도인가요? 네, 어제도 제가 목감기가 갑자기 나와버리는 매직이 발생했고 오늘은 새해인 새해 같지 않은 매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키 씨 스트레스 안 받죠? 뭐 받을 때도 있죠. 네, 있는데 어떨 때 받습니까? 뭔가 그냥 잘 안 풀릴 때?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언제쯤이 안 풀렸었어요? 뭐 일 구하는 거나 그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일 구했던 게 그 시기가 가장 취업 준비생 때, 네네네네. 취준생 때 그때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암흑기에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뭐 암흑기라고 하긴 제가 너무 패배자 같고 그래서 에이, 오키 씨는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가끔 받아도 저는 저도 잠을 자면서 있는다 그런 편인 것 같고 아니면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아까 그 오프닝처럼 뭔가 좀 리프레시 되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뭐 다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푼다 그랬죠? 잠. 잠도 그렇지만 SNS에 글을 쓰죠. 그것도 어찌됐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풀으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느 정도 좀 지내야지. 그래야지 좀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간극장을 봤는데 네. 인간극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9살쯤 되는 애가 있는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만 신경 쓴다고 자기 신경 안 쓴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가 병에 걸리는 그런 그 정도로 애도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걸릴 정도니까 그럼요. 네, 스트레스 조심하시라는 스트레스 그런 말입니다. 쌓이지 말고 네. 눈은 그냥 쌓이면 좋은데 스트레스는 쌓이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권수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군요. 네, 창업.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말이죠. 겨울에도 방심할 수 없는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장염에 대한 증상 예방법 이런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에도 장염에 걸릴 수가 있군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대해 이야기 이거 나눠보겠고요. 익숙한데? 네. 그렇군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창업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이들은 말이죠.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성공 소식이 들리면 내일처럼 기쁘지만 들리는 창업 실패담과 노후 자금을 아니면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창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성공을 꿈꾸지만 모든 것에는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창업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창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자기 성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큰 틀에서 사업을 놓고 보면 아이템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업 실패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준비 부족이 35%, 경영 미숙이 23%, 직원 관리 소홀이 13%를 차지합니다. 가장 객관적이면서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창업에 대한 기본 점검을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점검 사항. 이걸 하면은 좀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하는 면에서 이렇게 갖춰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잠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기본 분석을 하자입니다. 사업 아이템과 관련한 업종의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건데요. 나의 사업은 어느 기, 즉 기라는 건 이제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시기인가? 지금 이 사업 아이템이 지금 어느 시기인가? 네. 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를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기가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어느 분야나 이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금액별로 이렇게 반드시 세분화를 해가지고요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말이죠. 바로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경쟁력. 네.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상되는 수익 모델은 뭔지 구체적으로 이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즉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원가, 유통비용, 실제 판매가 등을 고려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 정말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은 어려운 거죠. 음. 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진짜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꽂히면 약간 좀 판단력, 객관성이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줄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은 정말 음.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하지만 먼저 나의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형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기초 설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영자는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서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과연 나의 아이템은 타당한가를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 문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말이죠. 창업을 위한 아이템 제가 말씀드린 다음 3가지 이 사항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 반드시 만족을 시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당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첫 번째가 뭐죠? 네, 나의 사업 아이템은 현재 시장 또는 고객들에게 만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다. 아, 니즈를 만족하느냐? 네.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나의 아이템은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해당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다. 아,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아, 자, 마지막이죠. 네.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존 상품에 비해 유리한 조건 또는 차별화가 있어 성공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자, 위 질문에 대해 최소 1개 이상 예스라고 나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철저한 준비를 통한 유비무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베이비부머 자영업자가 1년 동안 45.4%에서 56.6%로 증가했지만 우와. 전국 자영업자의 60%가 3년 내에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업을 시작한 10명 중 6명이 3년 내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게 막 없어지잖아요. 네. 잘 되다가도 없어지고 안 되다가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자, 폐업의 주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실패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창업 준비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3개월 만에 창업을. 그만큼 묻지마 창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묻지마 창업이라는 게 묻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를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창업부터 하는 경우를 말하는 그렇죠. 거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된다거나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인지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남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해보자라고 이렇게 무턱대로 창업하는 그런 경우죠. 무턱대고 네. 그런 거죠. 이럴 경우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창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있고요. 이 혹자는 창업을 할 땐 나라를 세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라고 좀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하고 절박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창업이 곧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다 그쵸. 이런 말이군요. 진짜. 이해와 준비의 부족으로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전문성과 차별성이 결여될 수 있다. 자, 요거 좀 설명 자세히 드리면 네. 지금은 모든 시장 대부분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차별성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묻지마 창업을 하게 되면 주요한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케팅과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요거 좀 살펴보면 네. 창업이란 결과적으로 생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묻지마 창업의 대부분은 철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 후 수개월 내에 심각한 마케팅과 경영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다. 즉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시장 조사와 기존의 업체 또는 제품들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을 한 뒤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여러분은 지금 KTV4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됐을까요? 전공 분야가 아니긴 합니다만 대충 아는. 대충은 아는. 네, 대충 아는. 제가 보건도 배웠거든요. 보건 과목도 배웠기 때문에 이 보건과도 안마랑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아. 보건 법규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옥 씨한테 질문 먼저 할게요. 네.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이겠죠. 여름이 음식이 자주 상하니까. 맞습니다. 음. 정답이에요. 음. 식중독이나 장염은 말이죠.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그렇죠. 겨울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요? 뭐냐면 네. 일부 식중독균은 겨울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해요 아주. 오늘은 겨울철 바이러스성 장염 증상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도 장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여름이랑 똑같은 건가요? 뭐죠? 네, 장염은 말 그대로 이 장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비감염성 원인으로 인한 장염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서 감염 때문에 생기는 장염이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들 사이에서 요즘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같은 경우가 겨울철 감염 장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겨울에 이런 감염에 의한 전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염이랑 겨울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의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장염의 주된 증상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구토, 설사, 복통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장염과 겨울에 발생하는 장염도 증상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여행을 가서 흔히 말하는 물갈이라는 형태로 장염이 나타난다면 네. 겨울에는 묽은 설사의 형태가 주라고 하고요. 네. 이 겨울과 초봄에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장염의 경우 다른 장염보다 특히 이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이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는 경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겨울철 장염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증상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성인이나 큰 어린이에게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린아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심각한 탈수나 영양 부족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충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수분 보충을 하시고 혹시나 너무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는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이 아이들이 평소보다는 좀 잠을 더 많이 자거나 처지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가 좀 가벼워지면서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이러스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고 겨울철 장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 방법. 예방 방법.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손 씻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손 씻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방송에서. 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외출 후 그리고 화장실 이용 후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거나 용변을 도와주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드셔야 되고요. 어패류는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익혀 먹고 깨끗하게 닦아 먹도록 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 부족하고 지저분한 물건이나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장난감의 청결도 항상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이가 귀가하면 제일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게끔 지도를 해야 되죠. 또한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은 놀이기구와 환경의 철저한 소독, 이게 필수고요. 네네. 특히 바이러스성 장염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이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겨울에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장염으로요? 네. 언제요? 제가 이제 그 육회. 육회. 육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모라고 이제 얘기하는 두꺼운 육회가 있고, 네. 이 썰어가지고 양념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양념하는 육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네. 썰어 먹는 거 두툼한 회 같은 육회를 먹고 그 맥주를 마시고 네. 다른 친구들은 뭐 음료수 마셨는데 육회하고 다른 음료수를 먹은 사람은 괜찮았는데 네. 동일한 제품 맥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럼 맥주가 문제였네요? 네. 아. 열 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혹시 너희들 노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 진짜. 겨울 옥시즌 장염 걸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행 가가지고. 네, 그때 한 번 걸렸고 그 외에도 좀 몇 번 걸렸었어요. 겨울에는 걸린 적 있나요? 겨울에 걸린 적은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겨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 훅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요. 진짜 겨울에도 장염 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또 겨울엔 또 추워가지고 더 기운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체력적으로 더 부담이 돼요. 여름에는 그나마 왜냐면 사람의 기온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 문제가 있지만 떨어지면 저체온증 정말 무섭거든요. 맞아요. 이게 기력이 없는 데다가 저체온증까지 와봐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또 어린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기저귀 가시고 꼭 손 씻으시고. 그래요. 그래야 어린아이에게도 병이 요새 오지 좀 않겠죠. 물티슈도 많이 나와있잖아요. 소독용 물티슈. 아, 맞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용 물티슈도 있고. 그러니까 물티슈로 좀 잘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손 씻기 같은 청결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겨울철 장염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겠어요.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죠. 홍키 씨가 진행하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명언을 만나볼지 참 궁금해진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프닝 할 때 굉장히 그 익숙한 제목, 네. 들어본 이름이다. 제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익숙한 제목의 그림 중에는 제목이 짧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기 쉬우니까. 뭐 풍속도, 풍속도. 서당 뭐 이런 거. 네. 혹시 씨는 뭐 그림 제목 중에 딱 기억에 남는 최후의 만찬도 저는 기억에 남는데. 그죠? 아, 최후의 만찬. 아무래도 딱 단번에 떠오르는 건 모나리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요. 최후의 만찬도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저는 모나리자라든지.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 한번 단번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뭐 명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순철 씨는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 그냥 시 제목 같아가지고 나는 네? 시 제목. 아, 시 제목. 그냥 풀바디의 점심 식사하면 뭐 시가 떠오를 것 같아서 익숙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구나. 풀바디에서 점심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약간 좀 그런 뭔가 그런 시가 떠오를 때 그런 느낌과 약간 좀 다른 그림이에요. 예. 그거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 사실 소풍 가도 풀밭에서는 점심 잘 안 먹죠. 아, 그런가요? 네. 뭐 어디서 돗자리. 벤치에서 먹는? 아, 돗자리에서. 아, 그렇죠. 풀에 잘 안 앉죠. 그래서 음. 그 유행성 출혈열이 있다고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병 얘기하니까 계속 병이 생각나요. 유행성 출혈까지 나왔어요. 네,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위험한 거 있어요. 풀밭에 누워 있으면 걸리는 거 있어요. 진드기 그것도 조심하셔야 나중에, 되고. 네. 알아볼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뭐 이게 그림 코너에서 뭐 있었다고요? 네, 예전에 그림 코너에서 우리가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 네네네. 네. 그렇죠. 아마 이 모네 작품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만의 작품이지만 옛날엔 모네 작품 해돋이 했을 때 이상주의죠. 예, 인상주의 인상주의 그래. 얘기했을 때 인상주의를 얘기했을 때, 네. 그 인상주의 나오기가 이전에 파리에서 인상주의 기법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 작품이 인상주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지금 만해를 현대 회화의 선구자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그림 주제가 일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만해는 구성과 표현 기법 면에서 되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대 회화의 길을 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해. 네, 만해. 만해가 있고 모네도 있고. 모네도 있는데 우리 되게 유명한 시인 겸 스님이 계시잖아요. 만해 스님이라고. 한용운. 맞아요. 그분도 굉장히 자유로우셨던 그런 분. 분이셨는데 만해도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가? 좀 억지가 있네요. 네. 네. 평행이론 막 이런 거. 네. 아무튼 이 만해는 원래 이 작품 제목을 목욕이라고 하고 목욕, 네. 네, 살롱전에 출품을 했었는데요. 약간 저급하고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살롱전의 전시 작품에서 떨어졌어요. 목욕이요? 네, 목욕이라는 작품 아니 제목이. 목욕이 무슨 그때 당시에는 목욕한 좀 건데, 뭐. 네. 그때 당시에는 여기 목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본다는 게 좀 그랬나 봐요. 뭐 그랬나 보죠. 음. 네. 보수주의도 네. 있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옛날인 만큼 지금 뭐 모자이크가 있잖아요. 예. 편리하네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살롱전이 아니라 낙선전에 전시가 돼요. 낙선전은 낙선해가지고. 낙선해가지고 네. 낙선전은 살롱전에 낙선한 화가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작품이 왜 떨어졌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거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회였어요. 그런데 이 낙선전 개장 첫날에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드는 대성황을 이루면서 특히 이 만해의 작품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이 목욕이라는 작품이요. 이게 또 처음 보는 것이기도 하고 호기심이 막 있어서 그러지 않았어요? 목욕하면 진짜?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네, 목욕이 뭘까? 막 이러면서. 네. 근데 너무 막 훌륭하고 되게 뭔가 감탄스러워서 화두로 떠오른 게 아니라 약간 그림이 좀 꺼림칙하고 표현 기법이 말도 안 돼서 대체 이 작품은 뭐냐, 이 황당한 작품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면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안 좋으면. 이 그림 속 인물이요. 올 누드의 여자 1명과 그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 2명 그리고 속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 1명 이렇게 총 4명입니다. 이 중에서 올 누드의 여자는 매춘부예요. 네. 옷을 벗고 있는 매춘부 그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2 남자 이 상반된 모습만 딱 보여드려도 뭔가 이게 예. 짐작이 가시죠? 상상이 되죠? 뭐 대충 그러네요. 무슨 의미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대 조선 때 춘화라고 있었거든요. 봄춘자를 써서 네. 그런 그림들 야한 그림을 춘화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있었죠. 김정희도 춘화를 많이 그렸다는. 김정희가요? 네. 그런 얘기가 진짜?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김정희도 춘화를 그렸다는. 음. 다음엔 춘화를.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벗고 있는 여자와 옷을 입은 남자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근데 그림이라도 좀 그런가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 당시에는 사진보다는 그림이 좀 더 이렇게 하긴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던 그렇죠. 그런 시기일 테니까 하긴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풀바디에 점심 식사하고 네. 있는데 거기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여성분이. 식사하는 중에 그냥 풀바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왠지 막 찔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뭐 한 사람들 그런 거죠. 예. 찔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막 이 그림이 되게 싫은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귀족 내 사회. 잘못을 막 들춰내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귀족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아무래도 약간 좀 부르주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매춘부와 가까이 지내는 일이 좀 그렇죠. 흔하지 않았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찔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요. 만해는요, 해군이 되기를 바랬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에 역사화로 유명했던 화가 쿠티르의 제자가 돼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미술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작품을 모사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렇죠. 네.
글도 우리가 쓰는 글도 다른 사람의 쓴 글을 그대로 따라 써봐라. 그러면 글 실력이 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을 따라 그리면 자기 실력이 좀 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 공부를 이렇게 모사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네는 주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사를 했는데요. 저도 옛날에 파리 여행 가서 루브르 박물관 가본 적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좀 대학생쯤 보이는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조각상을 이렇게 작은 스케치북에 스케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 뭐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대생들이 네. 모사하면서 그 조각상의 자세를 스케치해 보면서 되게 아무튼 그 대학생들이 되게 진지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군요. 마네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마네는요. 그림들을 그게 단순하게 따라 그리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재해석해서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도 유명한 작품들을 자기식대로 모방을 해서 그렸어요. 옷을 다 벗고 앉아있는 여자랑 그 맞은편에 옷을 갖춰입고 앉아있는 남자. 이 구도는 마르크 안토니오 라이몬디의 동판화 파리스의 심판에서 따온 건데요. 네. 파리스의 심판은 그리스 신화 중 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과 연관되는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 내용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 파리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뭐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동판화는요.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 그림을 동판화로 모사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린 원본 그림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복제품인 라이몬디의 동판화, 파리스의 심판화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가 이 라이몬디의 동판화를 보고 그 구도를 이렇게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려진 지 350여 년이 지난 후에 마네가 이 구도를 그대로 따오면서 파리스의 심판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여자와 옷을 입은 남자는 티치아노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전원음악회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을 차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전원음악회 작품에서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은 풀밭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귀족들이고요. 한오락이 걸치지 않은 여자들은 요정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 귀족들이 있는 현실 세계와 여자 요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가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에서 마네는 이 작품의 모티브만 따와서 남자는 부르주아로 그리고 여자는 매춘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네는 유명한 작품을 자기 색대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렸어요. 네. 이제 그림 해설하면서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왜 예술계의 스캔들로 떠올랐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배경은 파리 세느 강변의 한가로운 공원 풀밭입니다. 한오락이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여자와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또 다른 남자가 두 사람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 뒤에 있는 강변에는 속옷만 입고 목욕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여자와 옷을 입은 남자는 티치아노의 그림 전원음악회에서 따온 모티브입니다. 또한 여자와 남자가 앉아있는 구도는 라이몬디의 동판화, 파리스의 심판에서 오른쪽 밑에 위치한 여자와 남자가 앉아있는 구도와 똑같습니다. 마네는 유명한 작품을 모방하면서 그림 실력을 키웠는데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모티브만 따와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 옆에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음식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과일들이 쏟아져 나왔고 술병도 보입니다. 벌거벗은 여자는 실존 인물이었던 빅토린 뇌랑을 모델로 한 매춘부입니다. 여자 양옆에서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들 또한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여자의 누드화는 신화 속 아름다운 여신에게만 가능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누드임에도 외설스럽지 않았고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를 강조한 우아한 작품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마네가 그린 여자는 여신이 아니라 매춘부입니다. 당시 대중과 비평가를 더 놀랍게 한 것은 벌거벗은 여자가 관람자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다 벗은 여자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태연하고 당당하게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관람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림 속 부르주아 계층으로 보이는 두 신사가 여자와 달리 옷을 갖춰 입고 있다는 사실은 관람자,
특히 남자 관람자에게 묘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매춘부와 어울린 자신들의 잘못을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부르주아의 위선과 풍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듯한 이 작품은 상류층의 분노를 일으켰고 커다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역사 같은 보수적인 주제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한 것을 최고로 치던 당시 예술계에서 원근법과 섬세한 묘사를 무시한 마네의 작품은 또 다른 비판거리였습니다. 세 사람 뒤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의 옆에 있는 나룻배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근법을 무시한 이런 표현 기법은 그림의 3차원적 공간 감각을 무시하는 대신 2차원적 평면 감각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네는 그림의 주제나 사실적 묘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회화 자체의 여러 가지 형식을 시도하면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현대 회화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왜 남자들이 당황스러워했고 평론가들이 이 그림을 비난했는지 네네.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음, 이렇게 막 야릇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그 같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본다. 네, 그러니까 그 옷을 여자들이 네. 그분들이 입고 있고 여자는 벗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찔렸겠다. 네.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그리스 신화 속 여신들의 누드화를 그린 그림에서는 대부분 시선이 약간 허공을 향하고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네네네. 관람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람자는 그냥 더 그림을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누드를 그리고 여신이니까 뭐 네네네. 벗고 있든 입고 있든 뭐 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다 벗고 있는 그림 속 여자가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뭔가 그림을 보는 게 더 민망해지는 그런 기분도 드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이제 자신들의 이제 허세가 드러난 네. 그런 모습을 딱 본 순간 네. 얼마나 찔리고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네가 이 그림을 그린 마네는 되게 좀 뭔가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음. 사회를 꼬집는 비판을 음. 그림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돈 받고 파는 춘화가 아니라 정말 내 뜻을 민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했는데 이게 전하는 방법 자체가 좀 표현이 거칠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엔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현대 회화를 향하는 문을 연 마네의 작품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에서 패러디되는 현대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패러디되고 사랑받는 작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패러디된 작품도 좋고 또 좋은 그림도 좋으니까 명화 좀 이거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홍옥희 씨가 잘 선별해서 또 그림 설명에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또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사실 이 이국제 정보톡톡 시간 딱 돌아오면 정말 그 중후한 목소리의 이국제 네, 아나운서 맞아요. 목소리 정말 또 무게감 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목소리로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맞아요. 뵙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진짜 어, 되게 인상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춘철 씨는 되게 상반된 매력 있죠. 이렇게 뭔가 웃음소리도 방금 이렇게 막 웃고 호탕한 매력 있죠. 네. 그래요. 호탕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톡톡도 그에 관련한 호탕하게 알려드리나요? 네, 호탕하게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 오늘은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좋은 생각을 하는 거랍니다.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짜증난다. 이처럼 나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더 아파지지만 괜찮다, 할만하다, 잘할 수 있어 등 좋은 생각을 하면 한결 나아진다는 거죠.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산소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몸을 더 빨리 지치고 병들게 만듭니다. 물론 노화도 더 빨리 되겠죠? 웃으면 젊어진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긍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긍정을 연습하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지나간 일에 대해 감사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지나간 과거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이죠. 따뜻한 기억을 되새기며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감사하고 용서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긍정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 자체를 즐기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를 한번 되돌이켜봐야 합니다.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닥쳐올 미래도 아닌 지금의 삶을 누리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셔야 하고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차근히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면 적극적으로 맞서서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들면 파릇한 새봄을 생각하세요. 그런 뒤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되새기며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이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내 인생에도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넷째, 자신감 있었던 때의 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면 자신감에 차 있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 당시 당당했던 내 모습을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야, 난 소중해, 난 할 수 있어와 같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안의 열정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서서히 차올라서 설레임과 의욕을 느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긍정의 감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유쾌함과 행복감 같은 긍정의 감정은 연습할수록 커집니다.
매일매일이 긍정을 연습하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긍정의 힘 기르는 방법 어떻게 뭐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그 오키 씨가 긍정의 대명사 중 하나죠. 대명사까지.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깊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근데 말할 때는요. 굉장히 그 방송할 때 말고 말할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웃을 때나 방송할 때는 상당히 밝은 게 나오는 거니까. 난 그게 제일 신기해요. 뭔가 말수도 적거든요, 호키 씨가. 네, 맞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호키 씨 말수가 되게 적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들어주는 편. 네, 생각이 되게 많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죠. 말이 없고. 아무튼 근데 뭔가 방송에서는 달라지는 사람 하니까 되게 뭔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이중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맞아요. 저 거짓말 못해요.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남을 속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성격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되게 뿌듯하네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런 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순철 씨를 포함해서. 아니, 저는 이성은 아니에요. 이성은 좀 뭐라 그럴까? 정말 홍옥희 씨의 방송의 모습이 나와야 괜찮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여자분이 좋군요. 이성이. 많이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또 말이 있는 편이니까 저도 이제 들어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말이 좀 있으면 좋죠. 네. 나를 리드해주는 여자가 좋다니까 나는. 저는 리드해주는 남자. 그렇죠. 근데 너무 좀 긍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로 좀 빠져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홍옥희 씨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성이다라는 겁니다. 네. 단순해서 긍정적이다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해서 그렇다고. 산악인들은 어떤가요? 좀 산악인들 되게 뭔가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저런 일을 왜 하나 뭐 이런 일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뭐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괜찮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결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산악인을 왜 물어봤냐면 정말 산악인은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000m만 넘어가도 그냥 이 뭐라 그러나 고산 올라가면 뭐 무슨 증세라고 하죠? 고산증이요? 고산증 맞죠. 네. 그게 이제 올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분들은 4,000m가 넘어서 이제 증상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야 그게 긍정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 그걸 느낀 사람만이 이렇게 정상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거겠죠? 멘탈이 강한 분들입니까? 네. 그런 진짜. 긍정의 힘을 안 발휘해도 되니까. 긍정적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분들은 힘을 좀 많이 키우신 거고 우리는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을 낸다면 뭐 고산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히말라야에는 안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긍정의 힘을 산악인들에게서 좀 얻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보네요. 네. 자, 1월 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저희는 내일도 오지만 내일 이창훈 씨가 오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